오케이. 그러면 또 마지막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구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it을 수행을 해서 내부적으로 W와 B 값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학습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W와 B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설정을 했죠. 그런데 첫 번째 학습이 수행이 되면서 W와 B가 뭔가 바뀌었습니다. 한 대 합쳐서 이제 델타 세타라고 표현하고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델타 세타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2, 0.2 하고 0.2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바뀌긴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학습을 이제 보면 여전히 그 델타 세타가 그 뭔가 이제 있고요. 0.4, 0.2, 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꿨는데 정답을 다 못 맞췄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갱신이 필요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5번 학습을 수행한 결과 0.4, 0.2, 마이너스 0.4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이제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요 이후로부터는 매개 변수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과적으로는 0.4, 0.2, 마이너스 0.4가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 수행되고 나서 이제 AND에 대해서 아까 확인 로직이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면 아까 우리가 그 설정했던 0.5, 0.5, 0.7이랑 마이너스 0.7과는 다르지만 0.4, 0.2, 마이너스 0.4도 이 AND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매개 변수다라고 하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직접 심어준 값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서 저 값을 이제 알아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ND만 되면 안 되겠죠. NAND랑 OR도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Y NAND를 정의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Y AND를 뒤집으면 이제 되는 거고 y OR은 마이너스 1, 1, 1, 1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AND의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 그죠? 다음 같은 이제 방식이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다 이제 똑같은 건데 이번에 이제 NAND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NAND도 그냥 동일한 이제 퍼셉트론으로 초기화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거의 복사 붙여넣기 이제죠. 여기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하시고 낸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y and 대신에 y 낸드로 이제 바꾸고요. 낸드 하고 낸드 이렇게 이제 바꾸고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해결이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assertion 예외가 발생하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낸드를 보시면 딱 반대죠. 학습을 통해서 이제 획득이 됐는데
아까 0.4, 0.2, 마이너스 0.4로 해결을 했는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딱 반대로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2, 0.4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알아낸 거죠. AND가 해결이 되면 NAND의 해결은 보장된 건데 어쨌든 이제 확인을 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5월의 경우에도 마무리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거의 복사 붙여넣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5월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고 5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퍼셉트론을 이제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같은 경우에 핏을 이제 수행하고 데이터는 동일한데 그 정답이 다른 거죠. Y5월로 다른 거고 또 이제 학습 횟수가 몇 번이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10번 줘보고요. 학습률 같은 경우에 이제 0.1로 그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설션을 이제 통해서 5월에 대해서도 이제 최적화가 이제 해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습 횟수가 10번을 줬는데 그 이전에 5번 만에 해결이 됐죠. 그렇고 그러면 이제 5월도 이제 해결이 됐나 이제 밑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핵심은 어설션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해결이 됐는데 지금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3번 정도 만에 해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 이후로는 매개 변수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죠. 0.2, 0.2, 0.0 이런 식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랜드 5월의 문제를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봤고 그로 인해서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구현했던 요 fit 알고리즘이 실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알고리즘임도 같이 한번 이제 확인했습니다.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문제가 있으시면 스크린샷을 이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구두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요 알고리즘을 만약에 이제 그 기대한 대로 잘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요 복사하신 다음에 챗GPT한테다가 코드 해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잘 해설이 되는지 저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뭐 클래스 정의의 초기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이고 정의의 이제 초기화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되고요. 예측 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콜 부분에서 이제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적을 이제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상세하게 이런 부분이 이제 해설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을 이제 선택해 볼게요. 일단 대략적으로는 잘 된 것 같고 학습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소개를 이제 했고 학습을 이제 반복하는 이제 부분에서 그 학습 횟수만큼 반복을 하고 현재 가중치와 편향을 이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샘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설명했네요. 대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설을 이제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됐고 그러면 이제 혹시 오류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오타 같은 게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오타가 이제 뭐 발생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를 XS로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 소문자를 잘못 썼다든지 이런 것들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챗GPT한테 요청하시면
그런 오타 같은 거는 잘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권장됩니다. 21세기의 프로그래밍의 방향성은 이래야 되겠죠. 그렇고요. 다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근데 왜 어째서 W와 B의 이런 특정한 값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W와 B의 요런 값이 뭐 된 건 알겠는데 이게 왜 해결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우리 오전에 살펴본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이제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ND와 NAND와 OR을 각각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이제 PLT 이제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이 XS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점도로 먼저 이제 그려 보겠습니다. 너무 커서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 그래프를 적당한 크기로 좀 이제 줄여 보겠습니다. 뭐 3 x 3 정도로 줄여 볼까요? 2 x 2, 3 x 3 이런 걸로 일단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리표의 입력은 4개잖아요. 0,0부터 1,1까지. 근데 그거를 이쪽을 이제 X1축을 X축으로 놓고 이 Y축을 X2축 S2 값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2차원 평면에서 요 하나의 이제 점으로 각각의 표본들이 표시가 될 수 있겠죠. 0,0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 1인가 0인가를 이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색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컬러에다가 y end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제공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 색상을 이제 부여해서 두 개의 값을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end의 값이니까 1,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값이 두 개 유형들이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되고요. 얘만 이제 1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퍼셉트론이 학습을 통해서 획득한 end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end에서 획득한 이제 매개 변수, 즉 이제 end 같은 경우에 W와 이제 B에 대해서 우리가 end의 W와 end의 이제 B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nd 같은 경우에 지금 0.4, 0.2, 0.4라고 하는 값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확보가 됐는데 요 값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중학교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end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산이 수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z값이 뭔가 발생하면 이 퍼셉트론의 출력으로서의 y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방식으로 보여주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경계선을 봐야 됩니다. 즉 z가 0인 지점이 1과 마이너스 1이 나눠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정확하게 z가 0인 지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서 우리가 이제 z를 이제 0으로 놓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x가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 수 있죠.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y축이 x 이제 2인 거고, 물론 이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이제 y축을 x2라고 하면, 그러면 x2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수학이죠. 그래서 이제 x2가 y축이고 x1이 x축인 거죠. 그러면 이제 w1하고 b가 여기 있는데 W2가 저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이제 오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이거 왜 했냐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해당 직선의 기울기이고요. 요거는 절편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획득한 값들을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모종의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직선을 그려보면 이 문제가 왜 저러한 값으로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의 공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다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위에다가 그 새로운 셀을 하나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실제로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인터랙티브 모드를 좀 바꾸고 실제로 Z0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X랑 W랑 이제 B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 W의 첫 번째 값이랑 X1이 이제 곱해줘야 되고요. X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렇게 이제 더해져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W 두 번째 값으로 나누면 이제 현재 논의드린 그런 공식을 이제 구현하는 셈이 됩니다. 이게 이제 z가 0일 때 지점에서의 공식이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아래쪽에서 그 end의 값을 이 z0에다가 이제 할당을 이제 해주고 싶은데 이 시점에서 이제 이거를 결정 경계라고 부르겠습니다. 결정 경계는 z가 딱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정 경계를 그리기 위한 이제 x1의 범위를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0부터 1까지 뭐 10개 정도의 값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PLT 이제 플러스를 통해서 x1에 대해서 z0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의 w는 end의 w 그리고 end의 b 값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 경계가 지금 이제 옆에서 이제 표기한 이런 공식을 이제 구현한 것인데요. 그 공식에다가 AND의 W와 B를 제공을 하고 영일 범위에서 선을 그리면 요런 식으로 선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선의 아래쪽이 Z가 0보다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 선상은 Z가 딱 제로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선상에 위치하거나 이 선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 모형의 출력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이 선의 위쪽 영역은 Z보다 이제 큰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의 알고리즘은 1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Z라고 하는 이 결정 경계 위에 있으니까 얘는 0이 되겠죠. 혹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도 얘도 다 그렇겠죠. 근데 대신에 요 값은 어떻게 될까요? 요 값은 이제 이쪽 영역에 있으니까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매개 변수들이 결정 경계를 형성하고 그 결정 경계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모두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값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잘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정 경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알았으니까 뭐 낸드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5월만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 경계 공식 자체는 이제 잘 되는데 이제 왼쪽에는 AND를 표시하고 오른쪽에는 OR을 표시하도록 좀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좀 도입해서 이제 이렇게 칸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왼쪽 영역에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PLT 이제 서플롯에서 오른쪽 영역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영역에는 이제 그 5월을 이제 그리고 싶어요. 이제 프린트문 자체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 이제 나오진 않는데요. 일단은 이제 같은 스타일로 5월의 W와 5월의 이제 B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캐터문은 사실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제 하셔도 되고 다만 Y 5월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오른쪽에 이제 5월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래프의 이제 제목들을 이제 뭐 줄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요.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데 end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는 5월을 이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주면은 조금 이제 가독성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면 이것도 이제 그 해결이 당연히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결정 경계를 복사하신 다음에 아래쪽에다 붙여놓고 엔드 대신에 이제 5월로 교체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교체를 하고 실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학습에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0.2, 0.2, 0.0으로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정 경계가 그려졌는가를 이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논의드릴 만한 새로운 것은 요거죠. 서브 플랫이라고 하는 이제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역시나 이제 그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이제 챗GPT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 서브 플랫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로와 세로 영역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1 by 2로 한다는 것은 그래프를 1 by 가로 하나 아니 세로 하나죠. 참. 행열이라고 부를게요. 행열을 1 by 2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영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행 하나, 열 두 개. 그러면은 이제 의미적으로는 왼쪽하고 오른쪽의 영역이 형성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다음으로 수행하는 것은 다른 영역 지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 영역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수정하실 게 없고 그냥 이 서플롯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후에 시행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인자는 이 영역의 번호입니다. 이 영역의 번호는 순차적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1번하고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2번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5월 같은 경우에도 이것만 지정하시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쪽 영역에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보시면 5월에 그 매개 변수가 다음과 같고 그 결과 5월 같은 경우에는 Z0인 결정 경계가 여기서 이제 그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 값들이 짐작이 되기 쉽잖아요. 왜냐면 이제 x2에 대해서 x1하고 이렇게 되는데 w1하고 마이너스 w2하고 b하고 마이너스 w2인데 w1이 0.2고 w2가 0.2고 b가 0.0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x1 더하기 빵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요 z0가 그냥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갖고 b가 제로니까는 원점 0에서 시작하겠죠. 편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선상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로 되고 이 위쪽은 모두 다 1로 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왜 다른 값이 됐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것만 유일한 해법이 아니죠. 그냥 요 사이에 어떤 직선도 다 해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AND와 OR은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합니다. 원래 방정식의 해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딱 하나 존재하거나 무한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걸리면 되는 겁니다. AND도 마찬가지죠.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달라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무한히 많은 해법이 왜 존재하는가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야,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지능적인 걸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딥러닝의 핵심입니다. 딥러닝에서는 일단은 이 두 개 이상의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볼 수는 없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수조개가 있어도 이런 방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임의의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약간 차원을 늘려보겠습니다. 예시 데이터셋을 하나 적재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머신러닝의 헬로 월드쯤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인데요. 지금 이제 편리하게 가져올 수 있어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적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머신러닝을 접하신 관심을 이제 가지신 적이 있다면 그냥 헬로 월드급의 데이터셋입니다. 난 처음 봤는데? 그러면 헬로 머신러닝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이 설치된 라이브러리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이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한번 적재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그 파일에서부터 이제 읽어오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다음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적재를 하시면 요 아이리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넘파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형태죠. 그러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 쉐입을 보시면 150 바이 4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드리기 위해서 다음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처음 5개만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x1, x2, x3, x4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150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의 쉐입을 살펴보시면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S by N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이제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랑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X라고 이제 표기한 것이 데이터고요. 그리고 Y라고 표기하는 것이 이제 타겟이라고 종종 불립니다. 왜 타겟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예측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정답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준비해 준 것이다 보니까는 뭐 이런 특정한 어떤 명칭을 이제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니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집합을 살펴보니까 요 y가 0, 1, 2 세 가지의 유형인데요. 이것의 원래 명칭은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 관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좀 가공해 보겠습니다. 펜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 형식의 데이터를 가공할 때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요.
아이리스의 이제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붓고표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그 엔드랜드 5월의 상황하고 좀 그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진리표 엔드랜드 5월의 이제 상황 이런 경우에 어떤 임의의 특성 값은 정수 값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 입력 값들 자체가 정수인 상황은 이제 오늘처럼 엔드랜드 5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붓고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붓꽃에 대한 실측치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현실적인 데이터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데이터인데 실제 이제 붓꽃에 대해서 측정을 수행한 거고, 여기서 근데 말씀드리기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발음이 참 그래요. 그죠? 요거는 꽃받침. 그죠? 마음속으로만 읽어야 될 것 같죠? 한국에서는. 예, 꽃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 꽃잎의 높이와 너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한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꽃잎의 높이와 너비를 센티미터 단위로 기록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실수값이 이제 되고, 컴퓨터 메모리에서는 그런 실수값은 이제 부동소 수점으로 표현이 되죠. 다음과 같은 이제 값입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가 뭐냐면 이 붓꽃들의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품종이 세토사이거나 벌시컬러이거나 버지니카라고 하는데, 이러한 품종을 나누는 거는 전문가가 정확하게 이제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품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다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정답이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퍼셉트론을 통해서 붓꽃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본다면 우리의 알고리즘이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퍼셉트론은 둘 중에 하나밖에 분류를 못 합니다. 얘는 세 개를 분류해야 되는데. 그럼 왜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약간 가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붓꽃에 대해서 아이리스의 이제 타겟 요 값이 0 또는 1인 것만 이렇게 이제 골라 보려고 합니다. 얘를 품종 필터 1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리스 타겟에 품종 필터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0 또는 1만 선택이 되는지 유니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품종 필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건 사실 알았고, 리턴 카운트를 통해서 이제 도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집합만 되는데 도수까지 이렇게 이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0, 1 두 가지 유형이 골라졌고 각각이 50건씩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체 150건이 있는데 각 유형별로 50건씩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서 150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골라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이 퍼셉트론이 0 또는 1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아이리스 타겟을 이렇게 이제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고요. 이제 집합과 도수도 다음과 같이 이제 알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Y1이라고 좀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가지 작업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이 Y1이 그 1과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알고리즘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numpy 이제 where를 사용해서요. Y1이 1인 경우에는 그대로 1로 하는데 아닌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 이 Y1이 변경이 되었는지를 유니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 요거를 위쪽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편하겠네요. before after.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0일이었는데 이 numpy where를 수행해서 우리 알고리즘에 맞춰서 출력을 좀 조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0은 마이너스 1로 됐으면 좋겠고 1은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과정에서 도수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복사 붙여넣기인데 실제로 이제 비포 애프터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골라줬으면 이제 그 데이터도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X1은 아이리스 데이터에 품종 필터를 이제 적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개수가 Y1의 개수랑 그리고 이제 X1의 개수가 이제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이제 전체 원래는 아이리스 데이터가 150건인데 품종 필터 1번을 적용하니까 이제 100건만 선택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고요.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구현한 퍼셉트론이 과연 이제 잘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이제 학습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품종 분류기죠. 근데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자기가 붓곳의 품종을 분류하게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AND나 OR이 될 줄도 몰랐을 거고. 그런데 이제 기계학습의 지향점은 이 응용은 달라도 알고리즘은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이 기계학습의 이제 이상적인 어떤 추구하는 바죠. 그래서 얘가 품종 분류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것에 달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학습 횟수는 몇 번이 필요한지 짐작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10번으로 해보고 학습률도 이제 좀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잡아서 아까랑 이제 비슷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품종 분류기를 이제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된 것과 학습이 잘 된 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 이 품종 분류기에 x1을 집어넣고 그게 y1하고 이제 다 이제 같은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때 이제 여기서 올이 필요한 이유는 얘가 참, 참, 거짓, 참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맞았는데 하나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게 그 거의 대부분 맞추다가 한 개라도 틀리면 이제 어설션 이제 그 거짓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품종 분류기의 이제 출력을 예측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예측하고 정답하고 비교하면 채점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췄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두 개가 틀린다고 해서 어설션 예외가 이제 발생하면 이제 이게 품질이 좋은가 나쁜가를 이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다음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아래쪽은 이제 학습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품종 분류기가 붓꽃이라는 데이터를 경험을 했는데 그 알고리즘은 이제 퍼셉트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용어를 도입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은 알고리즘인 거고요.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품종 분류기라는 모델을 혹은 모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모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경험시켜주고 특정하게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시면 100개 중에 100개를 모두 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만점이죠, 만점.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학습을 10번의 기회를 줬는데 애진작에 매개 변수의 변화가 중단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학습을 이제 한 이후로는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어서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